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는 조국의 근대화, 80년대는 선진 조국의 창조였죠. 이어서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란 구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쫓아가지 않고 앞서가겠다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등장한 것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했던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유해가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복회는 백 장군이 친일 행적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잠시 뒤 광복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가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지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공식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 탄소 의존이 아닌 저탄소 경제, 불평등이 아닌 포용 사회를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튼튼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세우는 개념입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10가지 대표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뉴딜로는 리모델링과 에너지, 디지털 그린 융복합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 추진됩니다. 또 앞서 밝혔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더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이들 사업에 임기 중에는 68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89만 개, 앞으로 5년간 160조 원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기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산업 전략일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던 공식을 깨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선언이라는 측면에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뉴딜 정책이란 정부의 경제적인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정 투입으로 민간 투자를 제대로 유도해내느냐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의 경제에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해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 큰 분야로 나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이 과정에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계층은 보호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처럼 세계를 이끌 신산업을 다시 한번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무려 160조 원.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비가 114조 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민간 투자는 아직 20조 원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는 힘에 부치는 만큼 결국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야 한국판 뉴딜이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동산과 증시 등의 자산 시장에만 쏠린 1,0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금을 신산업 투자로 이끌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 자신을 향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공과가 여과 없이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다시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은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신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권은 공소권 없음 처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 앞서 A씨 측이 서울시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도 4년간 묵살됐다고 밝힌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의 진상 파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인이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복구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휴대전화는 사망 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단서인 만큼 여러 논란들이 함께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던 숙정문 인근 인적이 드문 산속. 이곳에서 명함과 가방, 휴대전화 등 박 시장의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거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으로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맡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사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진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풀어낼 수 있는 핵심 단서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포렌식 작업은 유족의 동의 아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한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추행 혐의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기자회견 이후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진 만큼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다음 날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성추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찰 대신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를 서울시가 묵살했는지 고소 사실이 곧바로 박 시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이해찬 대표의 사과 입장을 전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여성 의원들은 서울시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고 한 만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서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도부는 당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내밀하게 이뤄진 사건인 만큼 주장은 들을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그 주장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이견은 없습니다. 7월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 그리고 30일과 8월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여야 갈등 속에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연결식장에서 열립니다. 이어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이묘역에 안장됩니다. 연결식을 하루 앞둔 오늘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한편에서는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을 하루 앞두고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엔 조문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마이클 데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현역 군인, 일반 시민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건함 속에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백 장군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광복회, 대전 충남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각 다른 곳으로 안장을 하도록 정중히 요구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연결식엔 유가족과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고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지에 따라 경북 다부동과 경기도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6.25 격전지 8곳의 흙을 묘역에 뿌릴 예정입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입고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처럼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회 회원들은 백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상훈법에 의해서 특정 이상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에 묻히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란 말씀인 거죠? 저는 현행 국립묘지법에 의하면은 지금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 묻히는 거는 현행법 중에서는 그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국민이 정서상 그가 살아온 한평 살아온 친일 반민족 행위나 그 이후에 또 해방 이후에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문제는 6.25 전쟁 영웅이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어떤 영웅 칭호가 붙든지 간에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두 가지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한데요. 예. 해방 후에 우리 남한을 점령한 메가더가 미국 본부에 보고한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은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좀 골치가 아프다. 네. 친일파들을 기용해야만 미국이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체제가 된다. 이게 아주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들어오거나 임시정부가 들어오라고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해체하고 들어와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예.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런 토벌 때 간도 특설 때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예. 걔들 앞으로 심부름시키고 무슨 부리려면은 영어를 교육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군사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군사학교 출신들을 대한민국 국군을 창립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독립군 출신이 아니고 일제에 빌붙어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런 사람을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고요. 제2대 육군 참모총장,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하여튼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최대 국익은 한반도의 분단이고 그 분단 속에 남한의 친일 반민족 정권이 수립이라는 게 미국의 국익에 철저히 함께 했던, 그러니까 일제에 빌붙은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서 출세한 사람이 바로 백선엽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호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호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족을 외면한 호국은 진짜 참된 호국일까? 외세에 빌붙어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데 앞장선 호국이 진짜 호국일까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국립현충원 안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전 현충원으로 내일 연결식이 끝나면 이제 운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법 개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법 개정을 추진하면 나중에 파묘까지 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그 후보들이 1,109명이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들이. 예. 근데 1,109명에게 저희 광복회에서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자. 개정의 내용은 친일 반민족 인사들을 그거를 이장시키든지 이장을 안 해도 좋다. 만약에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좋다. 그런데 이장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겠다. 이런 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특히 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4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가을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 그 법을 제안을 정식으로 해서 금년 안에 그 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백선엽 장군이 지금 국민비에 묻히면 그 법에 따라서 그분이 그 자리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백선엽 장군을 뭐 영웅이라고 호칭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 항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짚어주셨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분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물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일제시대 때 이완행이 죽었을 때 그때 일본 조선 총독인 사이토 총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참 동양에서의 가장 훌륭한 인류의 정치가다. 예. 그리고 참 흠모할 바가 많고 국가의 일대 손실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국내의 정치적 쟁점으로 지금 여야 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분열돼 있고 쟁론화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백선엽 위원장 문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외국군의 사령관이 거기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언급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그건 국내 정치의 내정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협약에 하면은 외교관이나 주둔군이 주재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 시에는 추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한미 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미국으로 다시 소환해달라 하는 공문을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보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도정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흰머리 내는 속도가 저보다 빠르신 거 보니까 도정이 힘들긴 좀 힘드신 모양입니다. 원래부터 그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랬고요. 예. 최근에 염색을 좀 못해서 그런데 예. 곧 염색을 하면 제가 더 나아 보일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그럼 자리를 옮기셔서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어휴. 이것도 자세가 있더라고 보니까. 5천만 국민이 요새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네. 집이 한 채시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평생 한 채입니다. 평생 한 채. 네. 대단하다고 하는 건지 장하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보유세 1%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중앙 공무원들이 뜨악하죠. 보유세 1% 해도요. 예. 우리 OECD, 자주 비교하는 OECD도 보통 한 0.78% 정도를 넘기 때문에 명목세율로 1%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실효세율, 실제로 내는 거 하면 0.16% 정도에 불과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 나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0.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고쳐야죠. 근데 보유세를 늘려서 그냥 무조건 짜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기본소득으로 골고루 나누자는 뜻이셨죠? 원래 증세를 하면 다 저항합니다. 예. 세금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요.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환급해 주자.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현금이 아니라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쓰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국 증세와 또 흔쾌한 국민의 동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활성화
이게 모두 가능한 수단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였죠. 그 확신 때문에 욕은 많이 먹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 장관과 총장의 최근의 그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율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율사가 아니라 이제 행정가이자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뭐 깊이 관심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검찰 개혁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검찰 권력인데 이 검찰 권력이 혹시 남용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 측면에서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출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는 제가 평가할 일도 아니고 뭐 당연히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뭐 특별히 불법이고 심각하지 않으면 또 따르는 게 조직이고 뭐 그런 거니까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청에 와서 도백을 만나 뵙게 됐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토지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결정권이 제로예요. 정말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규모 저택 이런 거는 과세 표준이 한 20-3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서민이 제일 많이 사는 아파트가 제일 높게 돼 있어요. 그건 한 80%. 아니면 상업용 건물 이건 너무 낮아요. 이걸 정상화하면 세금을 서민들이 아니고 진짜 부자들이 적정하게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시정을 못하니까 사실 부자가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고치시려면 중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해서 고쳐야죠 일단은. 요즘 이재명 지사 하면 앞에 붙는 단어가 며칠 전부터 생겼습니다. 20%.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낙연 의원하고 한 15% 정도 차이를 보이시다가 절반을 갖다가 일단 줄여버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배가 고프신 거죠? 사실 황송한 데다가 이게 저는 이제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작은 성과들에 대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결국 그것도 국민들께서 정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저는 약간 과장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 또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 문제와 관련된 진술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됐고 결국 1심에서 무죄셨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원 합의체로 건너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죠. 부진술에 의한 허위 진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적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뭐 문학서적인 나올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쉽지 않은 결론이죠. 저는 이제 일반적인 법률과 정의감, 상식을 믿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사실 그 정화수 놓고 비는 심정으로 불안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잘 되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지사님을 평가할 때 원칙과 소신은 확실하게 밀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 뭐 어떤 거든 간에 저는 그냥 이런 정치인입니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대개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을 가르게 되고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뭐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제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들을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뭐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소위 좌파 진영이 저를 이제 우파라고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실사고시적인 사람이고요. 파라든지 뭐 이념 이런 거 전혀 저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게 저의 실력과 실적인데 뭐 그거 말고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공정함,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저는 우리 소위 정치인들만 좀 잘하면 세계의 모범적 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의 새로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로 예정됐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화수 떠놓고 빈다라고 할 때서 목소리가 약간 이제 긴장된 티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재판이 거의 법정 투쟁이 한 2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돼서의 이 지사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고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선거 과정에서 뭐 자신의 실적, 성남시장으로서 실적을 부풀렸다든가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검사로 하층했다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친형을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상대방 후보였던 김용환 후보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식의 그게 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았던 것이고요. 1심에서는 당시 시장으로서 뭔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형을 입원시킨다기보다 이제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형을 멀쩡한 형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는 자연스럽게 같이 무죄로 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게 좀 갈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무죄로 봤는데 그러나 이 방송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진단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도 맞았고 가족들은 또 입원을 추진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왜 하질 않았느냐.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본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이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비슷하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그랬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아무튼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어떤 거친 행동을 보였던 형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다기 이런 이제 의혹 때문에 직권남용이 됐었는데 그건 다 이제 무죄로 끝났습니다. 근데 요걸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문제인 거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안 한 것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심 무죄, 2심은 다시 유죄인데 지사직이 이제 날아갈 수 있는 300만 원.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상실이니까. 근데 대법원에 가져갔는데 대법원의 결정을 빨리 하면 되지. 그걸 또 소부에서 합의체로 가져가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그러니까 대법관 분들의 세 분이서 이게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관 전원이 글자 그대로 참여를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올린 겁니다. 근데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수결로 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안들이 가냐면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건들 아니면 이게 법을 해석한다고 하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의미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사실 공표, 특히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까지 범위를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그 지사직 내지는 뭐 시장직, 뭐 잔치 단체장, 정치인으로서의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찍어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되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7명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어떤 결정이든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소부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이제 대법관들 논의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달랐던 모양입니다. 의견이 그죠? 그게 서로 달랐을 수도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한번 이 최종적인 어떤 결정,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판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저는 취지도 충분히 상당히 포함될 수 심각한 있다고 판례일 수 있으니까 예. 한번 판례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사실 심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사직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피선거권이 한 5년 박탈이니까. 5년 박탈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 비용도 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도 뭐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말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제가 잠깐 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가 대개 한 15 내지 16% 정도였는데 이걸 절반으로 지금 줄여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지 찬성은 한 30%였는데 이게 70%까지 올라가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평가 1위. 이런 수치들이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영향이 가해지나요? 사실 그걸 이제 법리상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로도 법리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이 대법원의 판사분들, 대법관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 더 맞을 것도 같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논란들이 많았던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는 경기도민들이 지지를 보내서 지사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과연 이게 유죄 무죄를 법원이 결정해서 그 자리를 박탈하는 게 법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일인가에 관한 고민만큼은 아마 판사분들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 판결 자체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정 보셨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법을 따지는 거니까 조금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까지 되는 이 판결 선고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 읽을까요? 아니면 주문만 간단하게 한 줄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최근 들어서 중요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법원은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방청을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법관들이 결정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한다라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비춰본다면 사실은 뭐 국가들에 따라서 법원 내 재판 자체를 생중계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원은 그거는 좀 폐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왜 그런 이유, 어떤 이유에서 우리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를 국민들께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특별하게 이 법원 중계를 생중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기서 단순하게 결정 주문만 그렇게 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요지는 충분히 아마 읽으리라고 봅니다. 하긴 뭐 그런 점에서 판결 요지를 충분히 읽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 나든 정치적인 여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직까지도 이제 뭐 출마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권 내에서 2위란 말이죠. 대선 후보로서는. 그러면 그 판도도 뒤바뀔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비극적입니다만 부산시장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잘못하면 이제 재보궐선거에 또 엄청 커집니다. 또 내년에 만약에,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게, 혹시라도 뭐 이 지사 입장에서의 안 좋은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거의 부산과 서울, 전국의 1, 2위 도시에 경기도라는 가장 큰 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유권자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요. 여권과 정부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피할 수 있게 돼서 이 지사가 내일 이제 구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지사 개인적인 어떤 그 경기도지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뭐 대선 가도에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의혹 제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일거에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 하면은 성남시,
경기도, 요 경기도를 벗어나면은 또 여의도로 오면 이렇게 조직력이 사실 별로 없고 힘이 좀 딸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이 이지사한테 나름대로 유리하게 난다면 그 탄력을 받아서 그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나오긴 하겠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안 좋은 대단하네. 쪽의 결론과 좋은 쪽의 결론이 단순하게 개인이 구제되는 거를 넘어설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판결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해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의 요청으로 열리는 겁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도 참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대검은 이 전 대표 측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 각각 심의위 개최 일정을 공지하고 20분 전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으로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만에 일정이 확정된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와 기소할지 등을 논의하는데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고 질의응답도 합니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직접 출석하기로 한 데다 한 검사장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한 검사장 측은 제보자와 MBC가 몰래 짜고 채널A 기자를 현혹해 자신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는 이른바 공작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 종료 때까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표결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비롯해 고발인들까지 잇따라 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오는 24일 같은 사건 심의위가 열리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 동료였던 채널A 백모 기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도 일단 수사심의 전까지는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내 극심한 갈등을 불러온 이번 사건 수사에 심의위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방에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지압실 예약 시간을 알아보라며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안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왜 개인 휴대전화를 쓰냐면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이거는 일할 때.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철제 전지가위와 화분을 던진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만 70세라는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린 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충고의 말로 판결을 끝맺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유인데 좀 어떻게 신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며 더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힘들게 했던 경주시청의 김규봉 감독이 지난해 지도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선수가 은퇴까지 결심했던 시기인데요. 김 감독은 화려한 실적 덕분에 A급을 넘어 특급 지도자로 분류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창단 멤버로 경주시청을 맡은 김규봉 감독은 1년 단위로 평가받고 매년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난해 연봉 평가서를 보면 김 감독은 전년보다 300만 원 오른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가 점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 실적에서 50점을 꽉 채웠고 지도력과 우수선수 육성 능력, 경력에서도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부단장 평가에서 2점을 깎여 100점 만점에 98점, 김 감독은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특급 지도자로 분류됐습니다. 후한 평가의 이유는 단연 성적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경주시청 에이스 장윤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 이어진 전국체전에서도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 개인전 금은 동메달을 싹쓸이하며 메달 4개를 챙겼습니다. 같은 시기 최숙현 선수가 상습 폭행과 따돌림, 괴롭힘과 갑질로 힘들다며 경주시청 팀을 비웠지만 감독 평가 어디에서도 이런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특급 평가를 받으니 메달과 입상을 지상과제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팀을 강압적으로 이끈 걸로 보입니다. 그거랑 이거랑 붙이면서 이건 없거든. 폭언을 하는 거랑 메달 따기 해주는 거랑 메달 따기 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양무가해서 이뤄낸 건데. 그래서 성적 위주의 겉핥기 평가보단 훈련 과정과 팀 분위기까지 고려한 내실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 실적만 특급이면 지도력과 우수선수 육성 능력은 당연히 만점일 거라는 성적 지상주의적 평가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급 지도자로 승승장구했던 김규봉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협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언론들이 각종 보도를 쏟아냈었죠. 특히 정의연이 BTS 팬의 기부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반환했다는 국고 보조금의 일부가 증발했다. 또 윤미향 전 이사장이 이른바 셀프 심의를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기사들 기억하십니까? 모두 제목에 단독 표시를 달고 게재하면서 이를 인용하거나 베낀 기사들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셀프 심의 기사, 보조금을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정 보도문이 게재됐고요. 중앙일보, BTS 팬의 기부품 기사 역시 해당 기부품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이 입증되면서 정정 보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정의연이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썼던 서울경제의 기사, 그리고 국민일보에 정의연의 회계 장부가 없다던 기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조선일보를 포함해 5개 매체가 보도한 8건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됐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과 옵티머스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실제 기사에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사태의 배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찍힌 사진을 부각시켜 보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언론의 책임과 노력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수리하기 위해 부산에 왔습니다. 국내 수리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이 배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돼 방역 당국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투발루 선적 원양어선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입항해 서편부두에서 수리 중이었는데 승선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초 선원들이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일부 선원이 내리겠다고 해 진행한 승선 검역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별 검역 신청이 이루어진 하선 신고를 하는 선원 22명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중에 한 명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해당 선박 승선원은 44명으로 모두 러시아인입니다. 선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승선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갑판을 오갔습니다. 아직 배에서 내린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수리업체 직원 등 우리 노동자 수십 명이 배에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CCTV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내린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다 있었고 이제 단지 작업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했으니까. 검역 당국은 CCTV와 승선 허가서 등으로 누가 배에 올랐는지 선원과 접촉한 사람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냉동 운반선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외국적 선박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항 검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시가 코인 노래방에 내린 집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대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수가 제한되고 관리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데요.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또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동전 노래방. 구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 50여일 만에 영업을 재개한 업주는 방역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님이 한 번 사용한 방을 꼼꼼히 소독하는 건 기본. 여기에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3가지 더 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이렇게 문 앞에는 이용 가능한 인원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 영업 중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상주하고 자주 환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수칙을 제대로 모르는 손님을 설득하느라 진땀 흘리기도 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약간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주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안내드리고 어제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어야 돼요. 동전 노래방에 과도하게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일반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스크린골프 연습장 이런 분류들도 코인노래 연습장처럼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도 어차피 그 인테리어 구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용객들은 깐깐해진 수칙 덕분에 안심하고 다시 찾아왔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수칙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자가 제한되면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고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긴급 점검에 나섰고 해당 지역의 학교는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왕길동과 당하동 등 저층 빌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유충이 나온다고 걱정이 많대요. 인천시에는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된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관에 모니터 장치를 연결해 3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벌이는 등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파악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10군데를 더 설치해서 더 자세하게 많은 지역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왕길동과 당하동, 원당동 등 2만 8천여 세대에 대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서구의 5개 동 유초 중고에 대한 급식 중단과 함께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9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고 내일부터는 대체 급식이나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됐고 축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40분이었는데 35분으로 단축하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점심 왜 안 먹었어요? 벌레 나와서. 유충 나와서 수돗물에서. 인천시는 공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면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유충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만큼 현장 조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원인 분석 등 초동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올릴 때가 아니라는 반응과 이게 올린 것이냐는 반응이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식당.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분. 찾는 손님은 지난해만 못하고 매출은 40%나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첩첩산중이라고 호소합니다. 저희 5명 근무하다가 사실은 임금 때문에 3명으로 줄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만 당분간이라도 좀 동결됐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인건비 부담도 큽니다.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4대 보험이 포함된 인건비를 빼면 한 달 수익은 얼마 안 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으로 하위 20% 점포들을 폐점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 점포들을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할 건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입니다. 1.5%라는 숫자에 말만 인상이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9,000원대도 아니고 8,720원이라는 걸 오늘 듣고 진짜 한숨만 나왔어요. 그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근무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시수를 좀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5시간 근무면은 4시간 근무라든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개혁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저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국 남부가 폭우로 큰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양쯔강의 홍수로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인 포양호의 수위가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둑을 지키기 위해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누런 흙탕물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길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호에 무너진 제방을 메우기 위해 흙과 돌을 싣고 온 트럭들입니다. 83시간 밤낮 없이 작업한 끝에 붕괴된 뚝 127m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포양호 주변에는 여전히 2개의 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수위도 지난 주말 사상 최고를 넘긴 이래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쪽 제방의 높이를 낮춰 물을 미리 빼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없는 임시 경작지로 쓰이는 땅 쪽으로 물길을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整个这个分蓄滞空量达到1.9亿立方米，能够为鄱阳湖减轻这2亿立方米左右的一个水量。 중국 재난당국은 지난 98년 양쯔강 대홍수 때처럼 큰 피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0명 넘게 숨졌던 그때와 비교하면 양쯔강 중류에 거대한 산샤댐이 건설됐고 제방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폭우가 북중 접경의 압록강 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압록강 유역에서는 지난주부터 홍수 대비 훈련이 2번이나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홍수 피해가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8개 지방 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를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 동참한 각 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당국으로부터 해당 규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 보건 안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성토했습니다. 17개 주정부에 앞서 이미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버드대와 MIT 공대가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캘리포니아주와 존스 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도 법원에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문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We have to open the schools.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수업 재개 결정은 주지사 몫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앞세워 개학과 대면 수업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죠. 관련해서 9330님,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는 우리 제도와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국판 뉴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이어서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서 0815님,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선엽 장군을 치하한 것은 친일파에 대한 배신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체육계 폭력, 고 치숙현 선수 관련 소식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민운님이 지금부터 계속되어 온 체육 전반의 실태는 대한체육회 문제입니다라고 야단쳐 주셨습니다. 예,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나야나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체육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최백호의 지나간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마까지 겹쳐서 곳곳에서 피해가 큽니다. 노래 제목처럼 코로나19와 굳은 날이 어서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 우리 사회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